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수도권과 충청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총선을 겨냥한 제3지대 신당들의 행보가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가칭 새로운 미래가 오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가칭 개혁신당은 상징색과 슬로건 등을 공개했는데요.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도 평가해 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새벽부터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연결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첫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당원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중국 반환 날짜가 이달 중 결정된다고 하고요. 관련 뉴스들 2부 파파뉴 코너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첫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청년 정치인분들과 함께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유호정 정의당 의원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화제 중심에 계신 분들이 여럿 계시네요. 우선은 류 의원님, 어제 그 탈당 선언을 또 하셨고, 네네. 이게 사실 내가 20점쯤에 마음 먹은 것 같다, 혹은 이런 걸 계기로 탈당해야겠다, 어떤 계기와 시점이었을지요? 사실 뭐 제가 제3지대에서 활동하는 것을 두고 네. 많은 분들이 뭐 개인 일탈 아니냐 하셨는데, 당 내에서 뭐 정의당의 미래 진로를 두고 당원들께서 모두 이렇게 고민을 하는 시기였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정의당 주류가 선택한 이 뭐랄까 민주당 쪽으로 가는 방향이 기존의 정의당이 이렇게 뭐 민주당과의 차별성이라든지 뭐 각종 반성 뭐 이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의당은 이제 제3지대로 나아가서 다당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당원 총투표로 얼마나 많은 당원들께서 이 길을 또 지지하고 있는지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 바로 직전 일요일에 대의원 대회를, 그러니까 당대회를 했는데, 그때 정의당이 당의 진로, 이 선거 방침을 당원 총투표에 맡기지 않기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국위원회랑 대의원대회에서 정해버렸으니까 제가 이제는 당원 총투표로서 뭔가 설득할 수도 보여드릴 수도 없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급하게 월요일에 이제 사퇴하겠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탈당과 동시에 의원직도 내려놓게 되시는 건데, 지금 일신상에 여러 변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정리하는 작업도 좀 아직 뭐 남은 게 좀 있나요? 조금 갑작스럽게 이제 하다 보니 뭐 다른 의원님들처럼 이렇게 뭐 착착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서류 작업도 조금 해야 하고 뭐 각종 물품도 이게 절차가 있거든요. 하고 그리고 보좌진 분들도 다음 진로를 좀 결정을 하셔야 되고, 일부는 또 저와 함께 계속 가실 거기도 하고, 뭐 여차여차, 그리고 회계 보고도 1월에 하고요. 각종 행정적인 게 이제 아주 빠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무리하고 어쨌든 다음 순번이 이제 승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정의당 이제 저희 지도부 측과도 이야기를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셨고 또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의정 활동을 좀 마감하는 게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좀 착잡하기도 하신지요?
뭐 임기를 네. 온전히 다 마치지 못한 건 아쉽기도 하지만 네. 사실 이번 국회가 정말 그냥 뭐 갈등의 끝판왕을 보여주던 국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갈등 조정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사실 네. 갈등 조장 능력만 이렇게 완전히 이제 키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뭐 제가 남은 임기를 다 채우기보다는 총선까지 그래도 제3지대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그것도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어제 결정이 있으다 보니까 이제 류 의원님하고 말씀 좀 나눴는데 우리 김용태 최고 그리고 하원기 부대변인께서도 뭐 이런 결정에 대한 뭐 할 말씀 해주실까요? 그 어제 류호정 의원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네. 저 이런 말이 좀 가슴에 와닿았어요. 네, 네. 그 류호정 비례 한 번 더 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의 조롱은 괜찮다. 본인이 이제 당원과 시민, 국민들을 잘 설득하지 못했던 거 본인의 책임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는 뭐 당연한 자세였다고 생각되고요. 정치인이 사실 의도가 어떻든 간에 어떤 선한 의도를 갖고 있던 없던 결과로서 평가를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류호정 의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늦었더라도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네, 하 부대변인. 뭐 큰 틀에서 동의하고요. 그 보통 한국 정치에 가치와 비전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보통 다른 당을 비난하는 것으로 그 본인의 스탠스를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쉬웠던 점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가시는 새로운 선택이 뭐 하겠다는 당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새로운 선택에서 활동함에 있어서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노선에 대해 선명하게 설명해주면 네. 정의당에 왜 못 남아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자연스럽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많은 질문을 받겠지만 자기가 살던 우물에 지나치게 침 뱉는 걸로 오해받는 이야기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네. 조언 정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심상정 의원께서는 사실은 류 의원님께서 영입될 당시에 당대표로 계셨고 뭐 최근에 인터뷰도 하셨고 또 SNS에 글도 올리셨더라고요. 제도적으로 청년에게 기회를 주려 했던 시도가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은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이 정의당이 아닌 곳에서 다른 정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나서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시 당대표로서 유구무원이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심 의원님께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지요? 방송을 통해서? 아니요, 뭐 저도 그래서 네. 뭐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뭐 메시지를 내기는 했었어요. 네네. 우선 유구무원일 것 같기는 해요. 본인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이실 때 네. 진보신당 이제 만들고 당대표 하셨기 때문에 뭐 그때 이제 들었던 말을 이제 하시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조금 뭐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실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하고요. 지금 뭐 사과를 또 하셨는데 네. 사실 뭐 박원순 전 시장님 제가 그 조문 거부했을 때도 예. 사과를 하셨다가 다시 주워 담으셨었거든요. 지금 뭐 비대위원장님이나 심 대표님이나 뭐 사과를 하시는데 저는 두 분이 사과해야 할 거는 민주당 이중대로 정의당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이지 저에 대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한 분 더 계십니다. 같은 날 어제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에 잔류하겠다 등등의 말씀하셨고 국민의힘에 남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 예를 들면 뭐 나는 이것 때문에라도 도저히 떠날 수 없다라는 게 있다면 뭘지요?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이 잘 못한 부분도 있었고 예. 잘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당 상황이 어려운 상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막스 베버가 말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세계적인 정말 모범적인 보수 정당으로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포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 번 그 창당에 대한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새로운 보수당에서도 활동했었던 경험이 있고 사실 그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정치 토양을 어떻게 바꿔 나가느냐에 대한 의지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느 당에 속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당에 제가 남아있는 이 당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거 열망을 말씀드리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단론을 두고 당 혁신을 위한 벼랑 끝 전술이다라고 생각했다 하셨었는데 이게 벼랑 끝 전술이 아니라 진짜 창당하는구나 언제쯤 느끼셨어요?
정치인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겁니다. 아무래도 정치라는 것이 생물이라고 하고 네네.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할 때도 이제 창당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당 혁신을 위하여서 어떤 벼랑 끝 전술로서의 그런 역할까지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저마다의 생각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가지고 좀 더 중점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어쨌든 계속해서 당을 혁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중점에 두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거든요. 시간이 이제 가까워지면서 다가오면서 좀 각자의 생각이 좀 달랐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데 있어서는 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당에 남아서 국민의힘의 혁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노력을 하실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 비대위가 예. 지금 저희가 출범했고 저희 비대위가 지난 한 2, 3주 정도는 저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당원 지지층들이 결집을 했고 또 저희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결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중도층에 저희가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 그러한 부분을 좀 보여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저는 계속해서 저희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비대위에도 계속 이러한 역할과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저희가 네네. 중도층의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 저는 중요한 것은 당내에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용인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당이 건강한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저 스스로 다양성과 어떤 다원성을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헌기 부대변인님의 어떤 그 김용태 전 최고에 대한 결정에 대한 생각도 좀 듣고 싶네요. 김용태 최고위원이 예. 그 지나치게 신당 창당하는 분들 지지하는 분들한테 비난받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예. 저는 근데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정치인이 개인이 판단을 하는 문제고 그 판단에 있어서 본인이 원칙을 지키면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도 서운해서 김용태 최고한테 그러는 걸 텐데 참 김용태 최고가 그런 거에 너무 서운해하지 않고 정치인이 네. 그냥 당에서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런 정도의 덕담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혹시 류 의원님 보태실 말씀 있으실지요? 아니 뭐 저는 이제 예. 감사하다는 말씀 해야 돼요. 감사하다는 말씀. 예. 이제 기자회견 하실 때 네네. 사실 저도 기자회견 같은 날에 했거든요. 예. 저 갑자기 이제 하게 돼가지고 예약 소통관 오전에 예약할 수 있는 시간대가 없는 거예요. 20분 간격인데. 네. 근데 이제 예약을 먼저 하셨고 이제 10분 정도 기자회견 하시고 저한테 남은 10분을 주셔가지고 제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맙다고 말해야 주말에 됩니다. 급하게 연락이 와서 그러니까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해를 좀 드리면 소통관은 20분 단위로 이제 예약이 됩니다. 네네. 9시, 9시 20분, 9시 40분. 제가 9시 20분에 이제 예약을 했는데 사실 요즘이 이제 출마 선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국회 소통관이 거의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주말에 류호정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고 저에게 제가 예약된 20분 중에 10분만 달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이렇게 저희가 뭐 관계도 있고 또 이런 라디오 또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네. 흔쾌히 응했는데 또 본인이 알고 봤더니 사퇴 기자회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있었던 것 같고 예. 20분 만에 이제 사표와 이력서가 오가는 그런 기자회견인데 한 명은 이력서를 제출하고 한 명은 사표를 내고. 아니 그래서 이쯤에서 한 분은 탈당 결정을 하셨고 한 분은 잔류 결정을 하셨고 뭐 하나 결정하세요 하부 대변인께서. 저는 지금 잔류를 결정하고 잔류를 결정.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도 듣고 싶네요. 민주당이 좋아서요. 예, 예. 민주당이 좋고 좀 민주당에서 컸어요. 그 처음에 보좌진으로 들어와서 커리어도 민주당에서 쌓았고 네네. 제가 민주당에 듣기 싫은 소리 얘기하는 건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정당이고 몸담고 있는 정당인데 국민들한테 비난받고 그다음에 그 유권자들한테 당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 보이는 거 속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 남아 있는 거지. 뭐 그게 싫어가지고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비난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남아 있습니다. 뭐 민주당 소속 한 1,000명 정도 되시는 청년 당원분들 뭐 탈당 선언도 뭐 있고 하던데 동료분들이 이렇게 좀 떠나거나 떠나고자 하는 뭐 결심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음이 아프죠. 그 사실은 자꾸 탈당하는 분들 비난하는데 네. 이게 한국 정치에서 양당이 너무 반민주적으로 혹은 민주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정당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병리 현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다양한 목소리들이 원래 정당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용인이 안 되니까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거를 그러면 당 내에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 하고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제가 계속 가속화될 텐데 그냥 마냥 나가는 분들 비난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인 거고 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 나간 1000분보다는 제가 민주당에 받은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아서 민주당의 다양한 목소리 중 소수 의견이라도 한 축을 좀 담당해 보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원기 네. 부대변인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제3지대 신당들이 여러 정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하원기 부대변인을 영입하려고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 남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예, 뭐 그러니까 러브콜은 알고 지나가면서 안 오냐? 아니, 안 올래? 이렇게 서로에 대한 홍보를 네, 아니 위원님. 뭐 남든 떠나든 뭐 쉬운 결정은 아닌 것 예. 같고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예. 저 정정을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그 심상정 대표님 관련해서 영입 인재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예. 2017년에 자발적으로 입당한 평당원입니다. 네, 영입 인재가 아닙니다. 아, 영입될 네, 3년 정도 당시라고 활동하다가, 해서 네. 자발적으로 자꾸 자발적으로 나가셨습니다. 세 분의 근황 토크 좀 해봤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오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상징색 또 슬로건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던데 개혁신당의 상징색은 오렌지인가 주황색인가 하여튼 뭐 그런 색이고 슬로건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입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평가를 먼저 좀 듣고 싶네요. 뭐 일단 신당이 새로 시작한 정당이고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전 그 기대에 잘 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덕담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다만 저희 국민의힘의 그 당원 당규 강령도 당원 당규죠.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 그래서 이 내일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국민의힘에도 이러한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서 예. 한 여러 정당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희망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혁신 경쟁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주황색이라는 색깔 또 이런 슬로건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를 더 하신다면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 농담으로 예. 니체를 인용하면서 네네. 10년을 들여다보면 10년도 그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 네. 이거 안철수 예전에 의원 당 색깔 아니냐. 아. 안철수 의원 너무 바라보다가 이거 지금 본인 선택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네.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기서 진지하게 그냥 그 품평을 하자면 예. 사실 정당에서 쓸 수 있는 색깔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정당들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무슨 그 핸드폰 메탈 그레이 이런 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색깔은 사실은 슬로건이라든가 상징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이 색깔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인식되도록 하는지 그 캠페인이라든가 활동을 통해서 각인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평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활동을 통해서 주황색 하면 국민들이 혁신을 떠올릴지 구태를 떠올릴지는 본인들이 하기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선택은 무슨 색깔을? 지금 예. 보라색 그리고 민트색을 좀 섞어서 쓰고 있고요. 보라와 민트요. 네, 보라색이 이제 보통 제3지대 연정할 때 많이들 사용을 하는 색상이기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많이 선점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색깔 정할 때 이런 것들도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이전엔 전 노란색이었잖아요. 당에서 나는 노란색이 너무 안 받는다. 다른 색을 좀 설정을 좀 더 해달라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약간 쿨톤, 웜톤 이런 거 그렇죠. 따지나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너무 좀 난해한 색을 고르면 당원분들께서 옷 구매하기도 힘드세요. 막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정해야 하다 보니까 고를 수 있는 색상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선거를 띄워봤잖아요. 그럼 이제 그뭐 핑크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때는 저희가 이제 핑크 색깔이 예. 있었고 근데 바른미래당 때 민트 색깔이었고 여러 색깔 있었는데 제가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색깔은 진하게 좋습니다. 빨갛고 왜요? 파랗고 센 노랗고 좀 그래야 좀 각인이 잘 되나요? 이미지가 각인이 되는데 이런 뭐 주황색도 아마 강한 색깔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파스텔 톤으로 하게 되면 사실 후보가 이 선거 전략상 좀 약해 보이는 이미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진한 색을 고른 거 아닌가. 아까 그 안철수 의원 언급을 하셨었는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주장하는 새로운 미래 상징색은 짙은 바다색, 진한 바다색이던데 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민당의 어떤 색깔을 좀 의식한 것도 있나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오. 이제 왜 사실은 색깔은 차이를 보이는 게 유리하잖아요. 예. 내가 더 진한 민주당이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뭐 그런저런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 캠페인이라든지 당에서 이거 고민할 때
되게 진지해요, 다들. 뭐 한 방에 와닿는 그 뭐 캐치프레이즈 없냐 이러거든요. 네. 근데 선거 처음 했을 때는 저도 거기에 되게 고민을 같이 많이 했었는데 몇 번 해보니까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냥 슬로건을 내놓고 캠페인을 통해서 그 슬로건이 국민들한테 인식에 박히게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주황색이 우리가 바로 안철수 뭐 의원이라든가 뭐 민중당을 떠올리지만 이게 캠페인을 통해서 혹은 활동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 신당 색깔로 각인이 되면 이제 이 색깔 하면 이준석 대표부터 떠올리게 될 그렇겠죠.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행동, 내용 부분이 더 중요하더라.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네, 네. 참고로 그 무소속 후보들은 예. 흰색을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흰색 쓰시는 분들 무소속 많이 쓰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색깔 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정당들이 대부분 웬만한 색깔들 갖고 있어서 아마 새로운 창당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아마 힘드실 거예요. 이런 색깔 정하는 게. 예. 자,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개혁신당, 또 새로운 선택, 한국의 희망, 새로운 미래, 미래대연합. 제가 어제도 이거 얘기하면서 약간 끝말잇기 같다는 느낌 받았었는데 이제 5곳의 세력 중에서 텐트를 그럼 가장 크게 칠 곳은 어딜까? 제일 큰 집을 지을 곳은 어딜까?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아무래도 일단 개혁신당이 좀 먼저 시작한 감이 예. 있고 이 말씀하신 것 중에 또 나름대로의 지금 정강정책도 발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지율 조사도 이 관련한 정당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 같고 예.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러한 연대를 하게 됐을 때 그런 레버리지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네. 류 의원님? 아니 가장 먼저 한 건 아마 한국의 희망 이거 그다음에 새로운 선택이 당을 만든 거 기준으로 하면 그렇고요. 근데 뭐 정치도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뭐 수요가 가장 많고 인기가 가장 많은 곳이 사실 뭐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개혁신당이 지금 그 텐트 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제3지대에 있는 모두가 그래도 공유하고 있는 건 최대한 뭉칠 수 있어야 제3지대가 신뢰받고 또 더 클 수 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그러려면 이제 큰 집의 주인이 큰 그릇을 가져야 좀 뭉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또 계속 주인 노릇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이 터만 크고 아무것도 못 짓는 거죠. 그냥 사람만 슥 지나가게 되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 권력을 만들었을 때 제3지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 작년 뭐 초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 모두가 제3지대 안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당만 5개가 있잖아요. 예. 이제는 또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 모두가 뭐 만들어는 졌지만 하나로 뭉치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아마 예. 제 생각에 두 번째로 틀리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평론가분들이. 네. 근데 또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평론을 또 꼬집어줘야 근데 되니까. 저는 네. 아까 제가 뭐 예. 방송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 연대가 됐을 때 이 연대하는 세력들 간에 끊임없이 이제 앞으로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선거 이후에 만약 연대한다는 가정 아래 선거 이후에 혹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려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이준석 전 대표도 이낙연 전 대표나 아니면 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분들이 혹시 선거 이후에 민주당으로 다시 복귀하려는 것 아닌가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 때문에 아마 비례대표 결정 권한 가지고도 많은 어떤 갈등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신당에서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저희가 보수정당이 참 아픈 과거입니다만 탄핵 이후에 바른정당이 만들어졌고 그때도 바른정당 때 정말 새로운 보수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예. 몇몇 의원들 결국에 자유한국당으로 당시 복당하셨던 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 바른정당이 바른미래당으로 돼서 선거 때 지방선거 잘 치렀는데 잘 제3지대로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엔 또 헤어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보수당 만들었었는데 새로운 보수당도 정말 우리가 보수 잘 이끌겠다 새로운 보수 만들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의원분들이 미래통합당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의심들 뭐 지금은 당연히 우리 뭐 대선 때까지 가는 정당 만들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겠지만 네네. 이 정치 상황이 계속 급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속해서 아마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하 부대원님 그 가장 큰 집 그 집의 주인은 또 누가 될까 궁금합니다. 저는 이 그룹들 중에서는 그래도 개혁신당이랑 미래대연합이 어떻게 지금 합쳐질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예. 다른 데들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근데 아까 전에 평론가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많은 평론가들이 이거 뭐 현역 의원이 있으니까 뭐 돈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기술적인 얘기거든요. 그게 기술적인 면을 얘기하는가 하면 가치와 비전 공유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어떻게 통합할 거냐 이런 정치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요. 예.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지층의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관건이에요. 가령 미래대연합에 지금 포함되신 분 중에는 정의당의 배복주 부대표 계시잖아요. 배복주 부대표의 남편분이 전장현의 박형철 대표거든요. 예. 근데 전장현이랑 이준석 대표랑 이를테면은 한번 그 논쟁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같은 노선으로 갈지 말지에 대한 건 정리가 안 됐었어요. 토론을 한번 했긴 했지만. 그러면 그 지지층한테 이걸 어떻게 설득할지, 그래서 이게 이탈 없이 최대 공약수가 될지 이걸 계산해야 될 거잖아요. 예. 최대 공약수를 못 만들어내고 오히려 더 쪼그라든다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를 찾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최소 공배수를 찾았더니만 우리가 손해 본다 하면 그냥 독자 노선 가는 거고. 네. 이 작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데는 개혁신당이랑 미래대연합인데 실제로 이 자원 둘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날 것이냐, 이거는 지금 막 출발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예, 9449님 빅텐트도 좋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빅정치를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빅텐트 구성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미래대연합을 좀 얘기를 해보면 설 이전에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윤석 전 대표는 너무 빠르다라고 좀 주춤하는 것 같고 통합 시점에 대한 의견이 시작부터 좀 엇갈리는데 잘 될까요? 김채훈님? 일단 뭐 설 밥상에 네. 이 신당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올리고 싶은 욕심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설 연휴까지 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그 사이에 뭔가 하원기 부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노선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태까지 같이 정치를 해보셨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이질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그 괴리감을 좁히고 설득하는 과정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좀 시간을 갖고 선거가 물론 80여일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좀 시간을 갖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뭉친다고 하더라도 그 뒤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여서 그러한 작업이 좀 먼저 전제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있어요. 류 의원님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낙준연대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지향하는 바가 서로 많이 다르다 보니까 합치기 좀 어려울 거다라고 전망하는데 그렇게 보시는지요? 저도 뭐 김종인 위원장님 존경하는데 예. 근데 제3지대 신당은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예상하는 바대로 흘러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 네네.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가지고 신당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는 또 않거든요. 저는 이제 뭐 설 이전이든 이후든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보통 명절 밥상 위에 올라가야 하니까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데 뭐 선거까지 그 명절 이후에도 많은 밥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릴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결국에는 가장 큰 쪽이 가장 큰 양보를 해야 뭉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제가 새롭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양당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도 가장 큰 쪽이 크게 양보해야 큰 정치할 수 있다고 다들 조언하잖아요. 전 제3지대도 이건 같은 공식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합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좀 통 큰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다면 누가 더 양보를 잘 할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두 분 예. 포함해서 신당하겠다고 나온 양당에서 신당하겠다고 나온 분들의 명분이 뭐냐면 우리는 원탑 정당 싫다. 정당을 좀 민주적으로 운영해달라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 두 분이 원탑하겠다고 하면 기존 정당들이랑 차이가 없겠죠. 없다. 예, 그러니까 예. 이 모든 구성원들을 다 원오브 댐처럼 만들 수 있는 복합적인 비전. 이를테면 우리는 누구 한 명 힘센 사람이나 명망가라든가 지분 많이 가진 사람에 의한 정당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기획을 하는 정당이다. 이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걸 고안해내야 이분들이 탈당한 명분과도 부합하고 좀 새로운 모델도 되는 것이고 싸움도 덜 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좀 주인이라고 표현할까요? 장수라고 표현할까요? 또 한 분의 어떤 원탑은 있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공동 대표나 공동 이런 것보다는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 분이 뭔가 역할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죠. 근데 계속해서 같은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지지층도 다르고 양 진영이 서로 같이 정치해왔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예. 누군가 한 명이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고 다른 주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 마도분기점 부근 1, 2, 3차로에서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현재는 1차로 통행이 재개가 됐습니다. 전 차로가 막혀서 주차장을 연삭해 했던 차들이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정체는 극심해서 다른 도로로 우회해서 지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으로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9km 정체되고 있고요. 군포에서 반월 터널 사이로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또 군자 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 사이로도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 부근 4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오산에서 동탄 분기점까지 5km 정체, 기흥에서 반포까지도 차 간격 좁혀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김용태, 하헌기, 류호정 세 분과 정치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조금 가벼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뭐 리더, 뭐 수장, 뭐 이런 얘기들 좀 해봤는데 앞서서 만약에 내가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회사원인데 상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다면 나는 한동훈, 이재명 이 두 상사분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물론 하부대변님은 이재명 상사, 김용태 전 최고는 한동훈 상사를 선택하실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류호정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선택지가 둘밖에 없어요. 두 분은 뭐 저건가요? 선택 반대로 대답하면 당에 가서 좀 소명을 하셔야 될 수도 있겠죠. 예.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싫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골라야만 한다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이재명 대표와 일하면 어쨌든 상사 리스크 관리만 해야 되니까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분 보태실 말씀 혹시 직장인으로 제가 네. 만약에 돌아가면 전문성이 있는 제일 전문성이 있는 게 결국 국회의원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스몰톡인데 예. 의원실 들어가는 경로가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각 의원실에서 채용 공고를 쫙 예, 냅니다. 채용 게시판. 예. 전 민주당이잖아요. 예. 국민의힘 정의당은 쫙 거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중에 아무데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게 누구냐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이미 선택지가 없는 거죠. 보통 그렇게 돌아간다. 정치는. 예. 특별한 말씀 없으시죠? 저 한동훈 위원장이 선택. 그 각자 물론 자기 당의 수장도 계시고 또 이제 지금 나오셔서 뭐 새로운 행보를 또 하시지만 우리 당이 혁신을 하려면 당장 이것부터 하십시오라고 만약에 직언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우리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 저는 일단 뭐 여사특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제2 요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그건 그대로 이제 설득을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우리 당이 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이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그 내용에 이제 저희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이 내세운 원칙과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국민적 참사였잖아요.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죽음을 당했고, 유가족들의 국회의원들 한번 만나려고 국회에 많이 오셨었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응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와서 바라는 것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설명도 있겠지만 정치의 역할은 잘 듣는 거잖아요.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저희가 여당이잖아요. 책임지는 정당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당인데 이 유가족이 어디 가서 이 아픔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뵙고 듣고 들어주는 거잖아요. 정치인들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주고 설명도 해주고, 만약에 정말 이태원 특별법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원칙과 같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용인할 수가 없다고 설명하면 되는데 그 자체를 저희가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국민들께 설득하고 저희가 이러한 것을 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많은 국민들께 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모레그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에서요, 그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건의를 할지 말지 뭐 이런 의견도 듣는 자리가 있다고 하던데 분위기 어떨지요?
그래서 좀 신중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제 재난을 정쟁화하는 듯한 입장이 저희랑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원기 부대변인 아까 앞선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당장 이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직언하신다면요. 뱉은 약속을 좀 지켜주십시오. 예를 들면 혹은 예. 약속을 못 지키게 됐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하겠다, 선거법 개정하겠다 6번, 7번 당 차원에서 대표 차원에서 네. 그리고 당원들의 총투표로 이렇게 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정당 차원에서 약속한 적은 별로 없을걸요. 헌정사 통틀어서도.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못 지키게 됐으면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뭐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못하게 됐다. 죄송하다. 다음 국회에서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겠다.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뭉개고 있단 말이죠. 지금 총선 90일도 안 남은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막상 선거 들어가면은 저희는 당 차원에서 혹은 후보 개인들이 국민들한테 공약을 내놔야 됩니다. 예. 이거 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당에서 6번, 7번 약속했던 것을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뭉개고 있는데 저희가 다음에 약속하는 것들을 유권자들이 믿어줄까요? 혹은 믿으라고 저는 과연 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표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좀 결단을 하시고 약속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설명을 하고 사과하고 다시 다른 약속을 드려서 AS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뭉개고 그런 적 없다는 것처럼 구는 것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뭐 이재명 대표께서 당무에 복귀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행보를 보고요. 위원님께서는 이 새로운 선택을 이끄는 두 공동 대표분에게 다른 당 상황으로서 접어줘봐 보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요. 근데 이제 막 만들어진 당에 작심 발언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건 매우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아니 이렇게 하지 말자. 네, 우리는. 네. 이런 것들은 지양하자 최대한. 아니 뭐 반대하는 목소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당원성을 인정하자, 독선 없는 민주주의자가 되자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분 대표님은 뭐 조성주, 금태섭 두 분 대표님은 잘하고 계셔서 별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회생활이 아니라요. 있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당에 벌써부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연일 전국 순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효과가 눈에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희 진영에 대한 지지층 결집은 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돼요. 저도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도 있어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과거에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와 비교해 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이제 호기심 유발이라든지 좀 이렇게 관심도 유발을 하는 차원에서는 전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와서 앞으로 어떤 비전을 내놓겠다라는 것을 아직 저희가 제대로 보여드린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이제 어제 저희가 공약 개발단이 출범을 했고 이번 그렇죠. 주에 아마 1호 공약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앞으로의 이 정책과 민생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다면 저는 중도층에 대한 어필도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보충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뭐 세 분 의견 다 듣고 싶은데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 이 제안 뭐 일부 지금 각 당에서 뭐 논평도 나오고 있고 합니다. 우선 먼저 들어보고 이어가 보죠. 김치고 의원님. 저는 국민의 눈높이를 잘 반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헌법에 41조인가 그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를 잘 이루면 되는 것이고. 또 왜 50명인지 뭐 어떤 식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번 2024년 올해 총선에서 공약을 거는 것 같아요.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저희가 일단은 300명으로 시작하는 거겠죠. 그리고 네네. 2028년 선거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줄여가서 250명에 맞게 세팅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어떤 국민들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국회의원의 이 정수를 줄여나가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젠다는 물론 이제 과거에서부터 좀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예. 김기현 대표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또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것을 실현해 나갈지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의지를 담아서 예. 타임테이블 같은 걸 좀 더 소개해서 앞으로 정말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소개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동의하시는지요? OECD 예. 국가 수십 개 중에
우리는 대한민국이 인구 17만 명당 국회의원 1명 정도 되거든요. 예. 이거보다 의원 정수가 부족한 나라는 2개 있습니다. 일본이랑 멕시코거든요. 네네. 일본이 한 18만 명당 1명, 그다음에 멕시코가 21만 명당 1명이에요. 이게 두 나라의 정치가 저희가 닮아야 되는 정치는 아니거든요. 정치 상황이. 사실은 저희가 의원 정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의원 예. 정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확대하지도 못하는 거고 이런 양당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50명 줄이겠다고 해버리니까 이거 퇴행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되지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논평하자면 이런 겁니다. 국민들이 의원 정수 50명 줄이자는 얘기에 왜 환호하느냐, 동의하느냐? 정치가 불신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정치가 효능감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아까운 거고 세금이 아까우니까 의원 정수 줄여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국민들이 그런 생각 들지 않도록 저희가 정치를 똑바로 해서 국민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정치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올려주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 세금이 아깝겠습니까? 의원들 더 늘리라고 하겠죠. 자기 모순이다 말씀이에요. 더 늘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래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네. 뭐 한 100명 더 늘려가지고 더 일 많이 해라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물어보는 거죠. 50명 빼고 250명을 친명 공천해버리면 이를테면은 그러면 정치 개혁이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정치 개혁이라는 건 각 정당에서 정치를 똑바로 하는 게 정치 개혁인 거죠. 네네. 왜 국민들이 우리 불신하니까 우리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본인 검사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수완박하고 뭐 검찰 없애버린다고 하고 이럴 때 반발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문제가 많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개혁안을 내놔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그거 막 극단적으로 뭐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자 혹은 검찰청을 없애버리고 공소청 만들자 본인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본인도 똑같은 지금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아주 저열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을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류 의원님? 전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러면 지금 하원기 부대변인님이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신뢰도가 최악이기 때문에 저 국회의원들 없애라 하시는 건데 그 신뢰도 최악은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95%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게 양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책임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쉬운 선택을 저는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회는 기본적으로 정부를 또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가 예산이 또 한 해 600조가 넘고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이 있고 하여간에 국회의 권능이 하여간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네. 국회의 권능이 약해지면 정부의 독단이 쉬워지죠.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지금도 뭐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뭐 나중에는 또 어떻게 정권을 견제를 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께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많이 비판했습니다. 술 안 먹는 세련된 윤석열에 불과하지 않느냐. 자꾸 대통령의 아바타 소리가 나온다 등등. 실제 행보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예. 어떤 한동훈 위원장과의 비교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좀 물타기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예. 아무래도 지금 여당발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한 정치 개혁에 대한 아젠다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하게 이재명 대표와 비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면서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글쎄요 뭐 국민들께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류 의원님 그 오늘 한 보도 보니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지금 공개 일정을 한 38개 정도 소화를 하는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뭐 일부러 선긋기를 하는 건가요? 선긋기가 뭐 사이 관계가 좋지 않아서 선긋기라기보다는 네. 지금도 한 번도 언급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바타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도 정말 여전히 한 식구 같기는 하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기가 그리 없는 상태에서 집권당이 그러면 총선에서 승리를 하려면 대통령과 당이 조금 분리되는 그런 느낌을 줘야 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나지 않고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언급 안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뭐 지금 뭐 사실 가치관이나 철학은 거의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냥 외모와 옷차림만 좀 다른 거지. 그래서 더 의식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부대님 그 커피앤도넛 그다음에 1992 티셔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책 이런 아이템들 뭔가 포인트를 준 것 같긴 한데 이런 아이템들은 이미지 정치라고 할까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가 많이 있기는 하던데 네. 정치인들이 이거 가지고 너 공격하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 잘 와닿진 않아요. 그냥 정책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런 것들로 얘기해도 충분한데 네. 결국 이 티셔츠 입은 거 가지고 뭐 얘기하고 이게 저는 잘 설득은 안 됐어요. 뭐 책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싶기도 하고 예. 예전에 이준석 대표 왜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 모습 잘 연출해서 보여주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본질은 지금 국민의힘이 선택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불편해하는데 국민 다수는 원하는 사안 이게 몇 개가 있다고 치면 네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국민 쪽으로 기울이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국민 쪽으로 가도록 설득을 하거나 이거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예. 이 작업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바타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예. 저는 그 이미지 이거 지적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논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일단 생각입니다.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미지 정치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지 정치로 뭔가 대중의 호기심을 끌 수 있다라는 것은 또 저는 나름대로 한동훈 위원장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이 아까 말씀하셨던 걸 따릉이 타는 걸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호기심을 또 샀었던 것도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요. 근데 이 어떤 호기심, 대중들의 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하원기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그냥 누리고 뭔가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예. 그냥 그렇게 머무를 텐데 이 호기심을 가지고 개혁의 동력을 잘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신가요, 류 의원님? 저는 멋만 부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면 예. 일단 멋있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치는 원래 의원님 이미지로 아니. 네 왜요? 생각해보니까 원피스 정치 잘 활용했다는 게 떠올라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그거는 심지어 타투 이런 거 네.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사실 봅니다. 여기까지 이거 말할까, 생각해보니까 말할까 말까 여쭤볼까 말까 했는데 우리가 그 류호정 의원 긍정적 앞에 사례, 두고 긍정적 사례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원래 좋은 이미지가 되어야 메시지도 일정도 뭐 정책도 잘 시민들께 전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콘텐츠가 범람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직관적으로 시민들께 이미지 잘 전달하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앞서 짧게 언급은 하셨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내일 최고위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인재 환영식도 열고 뭐 총선 준비와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갈 예정이다라고 앞서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하원기 부대변인 역시 그래도 당무 복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이유, 뭐 설명, 뭐 이런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당장 이제 눈앞에 다가온 선거 체제에 대한 어떤 행보가 있어야 될까요? 이제 선거를 하려면 이건 이제 경쟁이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검증, 뭐 네거티브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우리도 약속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일단 우리 몸에 있는 그 것들을 다 털어내고 시작을 해야 돼요. 네네. 우리가 지금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한 반성, 사과,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하는 약속이나 비판은 전부 부메랑으로 돌아오거든요. 가령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너희는 안 그랬냐라고 바로 되돌아오잖아요.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큰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좀 경황이 없는 중에도 선거 시기에는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귀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건강을 살피시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헤아려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 방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 자리였는데 여기서 원희룡 전 장관을 소개를 또 했더라고요. 이재명 대 원희룡 이 매치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떤 승부가 될지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올 거다 이 지역구에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김용태 최고는 전 그 변수가 이제 선거제잖아요. 예. 그 선거제를 병립형으로 가서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를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평론가들의 분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의 매치가 성사된다면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당들이 있잖아요. 예. 신당도 분명히 여기에 후보를 낼 거고 특히 이낙연 신당에서는 이 개항을에 후보를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야당 간의 어떤 득표가 분산될 것이고 저는 여당 대 야당 구도로 간다면 여당은 하나고 이제 야당은 여러 개 정당이니까 원희룡 전 장관의 승리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예. 개항을에 출마한 거에 대해서 여러 번 비판했거든요. 예. 명분 없다고.
근데 그렇다고 원희룡 다른 분들은 몰라요. 다른 분들은 상관없어요. 예. 근데 원희룡 장관만큼은 인천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예. 아세요? 인천이에요. 원희룡 장관 국토부 장관이었잖아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떠올려 보시면 이분 출마한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거기 있는 피해자들이 피켓 들고 그 선거 현장 시위하러 갈 거예요. 예. 진짜입니다. 이거는 네. 제가 그 우리 당에 있는 권지웅 전세 사기 고충 센터장이랑 같이 피해자들도 만나보고 시위도 해보고 해서 아는데 네. 분위기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정무적 구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장관 시절에 매듭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말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요거 드려볼게요. 류 의원님. 김종민 의원께서 이런 예측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당대표로 당선되고 이 재판 사법 방어를 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한 게 목표다. 그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단 있다. 다음 예. 대선 예. 자체도 뭐 지금 굳이 이렇게 새삼스럽게 평론할 것도 없이 다음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해왔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뭐 개항에 나가서 방탄이라는 비판을 들어가면서까지 지금 뭐 어떤 당의 명분이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실리만 이렇게 쭉 챙겨 오셨잖아요. 이제 뭐 전 당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 민주당 당원 구성이 이렇게 원사이드였던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출마할 수 있고 출마하면 당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8438님. 오늘도 정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매일 들어도 도대체 정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엔 출연자분들도 진행자도 잘 하시니까 앞으로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잘 부탁하신답니다. 8438님의 말씀 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아빠와 둘이 사는 주영이는 얼마 전 소아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한데요. 허리 부상으로 근로 능력을 잃은 아빠에게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덮치며 주영이 치료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규칙적인 주사를 맞지 못해 저혈당으로 쓰러진 적도 여러 번. 아직은 스스로 약 주입이 어려운 나이라 자동 인슐린 펌프 시술이 시급한데요. 하지만 정기적인 병원비와 고액의 펌프 비용은 아빠에겐 커다란 벽입니다. 아픈 딸을 보고도 도움을 줄 수 없는 현실에 또 한 번 눈물 짓는 아빠. 주영이와 아빠가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적겠지만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걸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수 시점을 보면 내일 낮에 수도권 등 중부 대부분 지방과 전북에서 눈과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섞여서 내리는 곳이 있겠고 고도차에 따라 강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우선 내일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1에서 3cm, 서울, 인천, 경기 1cm 미만이 되겠고요. 비로 환산하면 5에서 10mm가량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4.3도로 평년보다 2.1도가 높았고 대부분 지역 평년을 1도에서 3도 정도 웃돌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등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낮 기온 서울 4도 등 2도에서 1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차츰 올라 평년보다 높겠지만 강원 산지나 내륙 쪽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여전히 춥겠습니다. 동해안과 일부 경남, 남해안, 대구 등지에는 대기가 건조하고요. 당분간 동해안의 너울 파도가 높겠습니다. 또 영동 지방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0.5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대남기구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한을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대남 적개심을 고취해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포함한 개헌을 논의하자며 맞받았습니다. 지난 2일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당무에 복귀합니다. 흉기 피습 15일 만입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과 고기, 생선 등 16가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지난해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채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건물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 전날에도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북한이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극초음속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급기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까지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연결해서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표현하면서 유사시 초토화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새 벽두부터 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같은 발언 배경은 뭐라고 분석하시는지요? 북한 내부가 그만큼 어렵다는 방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북한의 어떤 공식적인 성명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은 제1의 그 대상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위기 고조를 통해서 체제 결석을 도모하자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네네. 앞으로도 아마 전쟁과 발발 가능성을 계속 부각해서 민심 위반과 불만을 좀 잠재우고
북한 주민에 대한 독려와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그러나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이 2021년 초에 8차 당대회 때 공언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대한 북한 주민이 이에 대한 정당성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목적도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북한이 전면전을 익힐 가능성은 그들이 막 공언한 대로 높지는 않지만 네. 미국은 철저히 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만약 북한이 잘못된 결심을 하면 최단 시간 내에 북지도부는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향후에도 북한이 우리나라의 총선 또 미국 대선 이런 그들이 표현하는 적대국의 주요 정치 일정을 겨냥해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그 의도는 뭘 노리는 걸까요? 네, 과거에라든지 최근에 북한의 상황으로 볼 때 뭐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북지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네. 이건 일단 우리 군이나 정부의 판단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죠. 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아마 전쟁 위협, 북지도발 등을 통해서 전쟁이냐 평화냐 구도를 만들어서 남남 갈등을 획책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미국에 대해서는 극단의 벼랑끝 전술로 대선 이후에 북한에게 유리한 전략 환경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조금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예상되는 도발 유형은 네. 우리에 대해서는 뭐 직접 군사 도발을 하거나 대규모 해킹, 가짜뉴스 유발 등의 사이버 심리전 또는 도발 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도발을 할 것 같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ICBM 고과학 발사나 실거리 발사,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핵미사일 전략적 도발을 통해서 네. 미국의 대북 정책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려고 이렇게 시도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장관님께서 이 북한이 네. 이런 어떤 물리적인 도발 외에도 뭐 소셜 미디어 뭐 등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대규모 해킹 이런 걸로 사회적인 혼란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신 것 같은데 지금 뭐 현대전은 이제 뭐 이런 혼란 양상을 먼저 치러놓고 본격적인 무력전으로 하는 그런 시기인 건가요? 네,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하거나 네. 먼저 하거나 이렇게 앵커님 말씀한 대로 할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지난해 11월경에 경찰청에서 북한이 우리나라 장차관 등 한 1,500여 명에 가까운 이메일 해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노골화되고 있거든요. 네. 올해도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런 사이버 위협은 그리고 심리전 위협 이런 것들은 점차 더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요, 그 극초음속 기동형 중장거리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탄두부 모양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뿔형이냐, 뭐 글라이드형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던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원뿔형인 것 같은데 우리 군의 공식적인 첫 평가도 좀 듣고 싶어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군 당국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이제 말씀하신 이제 활공체형과 원뿔형 중에서 북한이 활공체형은 다 실패를 했고요. 원뿔형은 2022년 1월에 일부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했던 것은 그 형태로 볼 때 원뿔형이고 그러나 이제 2022년하고 좀 차이점은 과거는 액체 추진 미사일이었다면 이번에는 신규 개발 중인 고체 추진체다 이렇게 돼서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는 평가합니다. 원뿔형의 고체 추진 그리고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극초음속 미사일 이 수준과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 전력화 예상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마지막 하나 더요. 추가적인 시험 발사, 뭐 도발 이 국면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네, 우선 뭐 추가적인 시험 도발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아직까지 북한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1월에 이미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김정은이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지금 기술 수준은 이게 극초음 미사일은 아주 선진국들도 개발 중인 고난도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능력으로 볼 때 뭐 전력화 시기를 언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단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이게 개발됐다고 보고 시간의 문제니까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전문가들이요 현 안보 상황을
한반도 6.25 직전보다 위험하다랄지 아니면 김정은이 김일성처럼 전쟁에 나설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라는 식의 평가도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의 심각성을 주장한 건데요. 오늘은 특히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을 명기한다라고 또 공식적으로 선포하기도 했죠.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북한의 어떤 이런 공갈이나 네.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우리 군은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특히 한미연합군은 이에 대한 대비를 잘 갖추고 있다고 우선 전제를 하고요. 네네. 현재의 안보 상황을 6.25보다 더 위험하다. 6.25 전쟁 직전보다 라고 미국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지나친 과장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 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들게 되고 가짜 평화 또는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기, 북한의 어떤 퍼주기 이런 잘못된 우리 수십 년간 북한에 대해서 해왔던 실수를 반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6.25 전쟁하고 비교해서는요. 6.25 전쟁은 HS9으로 한미동맹이 없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고요. 당시는 냉전 초입으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네. 그다음 당시는 북한의 재래식 능력, 전쟁 지속 능력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압도했죠. 지금은 대한민국이 훨씬 더 위에 서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유일하게 핵을 개발했다는 건데 그것은 북한의 핵보다 수백 배, 수천 배 강한 미국의 핵을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부인 김일성이가 일으켰던 전쟁 상황과는 거의 대부분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우리 군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결코 경시하지 않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네. 이러한 위협 공갈에 너무 휘둘리지 않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그 하마스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그 가능성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우선 대전차 무기가 네. F7이 북한의 RPG7과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보도에 나왔고요. 이제 차차 밝히기 얘기했지만은 저는 상당한 무기 거래 정황이 있고 전술구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소위 국방 간의 하마스 간의 교류 협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늘 이렇게 평가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증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타나겠죠. 어쨌든 우리는 북한과 하마스 간의 직접적인 군사 협력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요, 근거리형 전술 유도탄을 러시아에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주장처럼 전방부대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국방부에서 그를 수출할 가능성을 보는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 중에서 가장 신형이 소위 이스칸데르형이라고 하는 미사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600mm 대구경 방사포. 이거는 북한이 가장 기술적으로 진전된 미사일입니다. 이걸 수십 발 거의 전량을 생산되는 즉시 러시아에 팔았습니다. 따라서 최초 공개한 근거리형 전술유도탄도 전선에 배치하는 것 못지않게 우선적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만큼 북한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개발한 것도 러시아에 수출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방로를 했죠. 또 북러가 새해에도 굉장히 밀축하는 행보를 보이는데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장관님께서도 많이 주시하고 계신 부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북한이 러시아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을 것인가, 비군사적인 식량 등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품을 얼마큼 받을 것인가도 있고 이외에 군사적인 부분, 특히 기술에 관련된 물이 얼마큼 올 것인가, 특히 로켓 기술이나 위성무에 관련된 기술,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나 전차 이런 것처럼 북한의 재래식 전력 중에서 극히 낙후된 부분 중에서 어떤 기술을 더 러시아로부터 들여올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북한의 근거리형 전술 유도탄, 이거는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게 사실은 2022년 4월에 최초 발사 시에 약 한 110km 정도 비행을 했거든요. 우리 근거리라고 소위 말 RBM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300km 이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내 정도고 이번에 이제 공개된 사진으로 볼 때 캐니스터형의 4발의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난 2022년 4월에 성공하고 난 뒤 거기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제 배치를 한 것 같은데 이걸 서둘러 공개한 것은 아마도 러시아에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에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일방 선언한 이후에 합의 위반 행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이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제기되는데 관련해서 장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9.19 합의의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지상에선 공중에서 적대행위 금지하는 거고요. 이 외에도 뭐 한강 하구에 대한 문제, 뭐 유해 공동 개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19 합의 전체는 비록 우리 국방부 장관과 인민무력부장이 서명을 했지만 국방부 외의 사항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면 파기 선언하는 것은 국방부가 서명을 했지만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은 아니고요. 네. 정부 차원에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군에 직접 관계되는 이제 적대행위 금지 구역에 관련돼서는 여기에 너무 매달리면 북한이 나쁜 결심, 국지도발을 포함해서 또는 뭐 전면전까지 포함해서 나쁜 결심을 했을 때 초기에 적의 도발 징후를 적각 알아채고 거기에 초기에 북한의 도발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전방에 있는 그렇겠죠. 우리 장병들이 이게 제안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위권 차원에서 어떤 훈련은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적대행위 금지 구역을 정상화시키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아마 군에 갔다 오신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국민들은 아주 어떤 검은처럼 들었던 게 평시에 훈련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시에 피 한 방울을 대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사시에 북한이 나쁜 도발을 결심을 했을 때 우리 장병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철저히 훈련을 해야 된다. 거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훈련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들은 이제 북한도 파기 선언을 하고 그게 마음껏 훈련하는데 우리도 마음껏 한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자위권 차원의 방어 훈련입니다. 예. 북한은 공격 훈련을 합니다. 예. 북한이 공격 훈련을 하는데 방어 훈련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넌센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장선상에서요. 그 일부 전문가들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면 남북 간의 완충구역 안에서 갈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망도 하던데 실제 그런가 싶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은 남북 간 쌍방과실이 아니라 북한의 일방적인 계획적인 도발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포함해서 3,100여 회의 도발은 100%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입니다. 북한은 언제 도발하느냐? 그들이 필요할 때 그리고 성산이 있을 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한 방어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도발하더라도 성산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의 공격을 통해서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도록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변함없는 평화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일부 요인은 마치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나 갈등이 남북 간 상호 있었다. 그러면 완충교육 효과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철저한 대입대사를 갖추는 것만이 지난 70년간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크게 유념하지 말았으면 그래서 가짜 평화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 어떤 북한의 오판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군사적인 한라인이랄지 뭐 안전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요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당연히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북한과 소통 채널은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2023년 작년 4월부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외에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우리 요구에도 들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북한이 소통에 응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러분 국민들께서 이해해야 될 것은 북한과 소통을 많이 해서 6.25 직전에 보십시오.
북한이 여러 가지 평화 공세를 했습니다. 위장 평화 공세를. 네. 그리고 김규화 등 간첩하고 조만실선을 교환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소통이 오갔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났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전쟁을 막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북한이 도발을 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도록 하는 확고한 우리 대비태세가 평화를 유지한다라는 본류는 늘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GP 관련된 말씀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뭐 며칠 전부터 언론에서 좀 크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당시에 9.19 군사합의 당시에 GP 철거가 된 이후에 상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지적들. 그리고 GP 철거 이후에 남북 간에 상호 검증한 것은 맞는가 하는 부분 궁금합니다. 지금 북한의 GP 복원 동향과 속도로 볼 때 기아 시설은 그대로 존속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단 이제 그때 당시에 검증했던 결과 문서 등이 현재까지 확인된 거로 대부분 있는 거로 판단이 되고 있고 전력 관련 부처에서 그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네. 진실의 문은 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요. 남북이 상호 검증한 결과에 대해서 당시에 북측의 지하 갱도 등 파괴 여부를 철저히 확인했다라고 국방부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사실과 좀 배치되는 건가요? 좀 그 시간을 두고 네. 보시면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실의 문이 열린 시간이 그다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마지막으로요. 우리 어쨌든 우리 국방부는 만반의 대비태세 합참도 마찬가지고 하고 계시겠지만 국민들에게 이런 점은 좀 당부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들께 국방부 장관으로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우리에 대한 위협과 협박이 날로 그 도를 대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북한의 전쟁 도발 및 국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북한의 공갈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 짓는 개는 물지 않습니다. 만일 북한이 진짜 전쟁을 하고자 한다면 전쟁 수행에 가장 필수적인 포탄 수백만 발을 러시아에 지금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더 수출할 겁니다. 그다음 가장 성능 좋은 신형 미사일을 생산되는 즉시 거의 전량을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 나아가 한미연합군은 구호가 있습니다. Fight tonight. 오늘 밤에도 전쟁 나면 싸우겠다. 네. 북한이 절대 도발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런 각오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예. 우리 군, 한미동맹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유엔 결의에 의해서 유엔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이를 믿고 생업에 전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북한의 공갈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퇴근길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이동량 꾸준합니다. 우선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마도 분기점 부근 1, 2, 3차로에서 오후 4시 30분쯤에 사고 났었는데요. 사고 처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차로만 이용해서 통행을 하고 있어서 뒤로 정체 여전히 심하니까요. 다른 도로로 우회해서 지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시흥 쪽으로는 송산 마도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6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7km 정체, 군포에서 반월 터널 사이로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또 월곡 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 사이로도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기흥 동탄에서 반포까지 차가 많고요.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또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막힙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먼저 살펴볼 소식은 미국 아이오와에서 열린 공화당 경선 소식이던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서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네, 뭐 예상대로였긴 합니다. 네. 그 관전 포인트는 이제 과반을 차지하느냐였는데 실제로 51% 득표를 차지하면서 과반을 차지를 했고요. 2위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 지사와 득표율 격차가 30% 가까이 벌어질 정도로 네.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네요. 크게 차이가 났네요. 근데 이날 미국은 전례 없는 한파로 사망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추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가 열린 아이오와주도 이제 기상청이 생명을 위협하는 추위다, 이렇게 경고를 할 정도로 영하 30도를 넘는 거의 북극 한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지지층한테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됐었던 모양이에요. 워낙 이제 트럼프 지지층들 경우에는 이제 광적인 지지층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한파 속에서도 우리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집을 나섰던 거죠. 그래서 한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트럼프의 지지를 위해서는 가야 한다. 네, 현장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은 좀 불리했으려나요? 그렇죠. 2, 3위 후보한테는 이 날씨가 불리하게 작용했겠지만 반대로 트럼프에게는 유리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대선 주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아이오와주 경선 승리는 참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 보통 아이오와 경선을 대선 풍향계라고 하는 이유가 뭐 첫 경선지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뭐 풍향계라는 건 그야말로 여기에서의 결과가 계속 이제 이 경선 내내 이어진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라는 의미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경선이 좀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이 첫 경선에서 유의미한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한 후보는 뭐 사퇴를 한다든지 뭐 그 이후 경선에서도 뭐 좀처럼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어렵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난립한 후보가 정리되는 선거다, 이렇게 좀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승리를 발판으로 해서 3월 중순에 대의원 과반 확보하고 당 경선 조기에 끝내겠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확정 짓겠다라는 거죠.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번 결과로 이런 목표에 한 발 다가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파 맹추위에 사망자까지 왔는데도 굉장히 큰 격차로 그렇습니다. 승리를 아이오와에서 거뒀습니다. 1위는 이렇게 뭐 빠르게 결정이 됐지만은 2위 자리를 두고는 어떻습니까? 좀 박빙인가요? 네, 박빙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 디센티스 주지사와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다가 개표 막바지 돼서야 디센티스 주지사가 21% 좀 넘는 득표를 차지하면서 2위를 확정지었습니다. 근데 디센티스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상당히 돌풍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좀 지지율이 헬리 전 미 유엔 대사에게까지 좀 밀리면서 조기 사퇴 가능성도 좀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결과로 뭐 체면을 지키기는 했다. 그러나 이 2, 3위 격차가 2%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경선 순서는 어딘가요? 뉴햄프셔입니다. 딱 일주일 뒤에 이제 열리는데 현재 시간으로 24일 투표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아이오와 선거 같은 경우에는 코커스라고 부르는 게 당원 대회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모여서 우리 누구 추대할까, 이렇게 이제 정하는 방식의 이제 선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아이오와주 경선하고 다르게 뉴햄프셔주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비 선거라고 부르고 또 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 이게 주정부가 주관을 하고 당원들뿐만 아니라 무소속 유권자들도 참여를 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뉴햄프셔주 같은 경우는 중도층 유권자 비율이 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꼽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그 미 대선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오와주보다 훨씬 더 이제 전반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여기를 더 풍향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좀 보면 이 지역에서 이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랑 우세하기는 한데 헤일리 전 대사랑 뭐 트럼프 모두 다 30%의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격차가 크지 않거든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 헤일리 전 대사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디센티스 주지사 같은 경우 이 지역에서는 별로 승산이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관전 포인트는 과연 헤일리 전 대사가 이 트럼프의 독주를 막느냐, 이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지 시간 23일 개최되는 뉴햄프셔주 선거 잘 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안마도 사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내놨다. 어떤 이야기인지요? 네, 이게 딱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슴 문제. 네, 안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남 영광군에 속한 서해의 섬인데요. 지난해 이제 7월에 영광군하고 또 지역 주민 600명 정도가 무단 유기된 사슴 수백 마리 때문에 피해가 너무 크다 이러면서 집단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했는데 안마도는 원래 사슴이 없던 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네. 수백 마리나 사슴이 유기가 됐을까요? 근데 이제 1980년대에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이 섬에다가 유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30년이 흐르면서 사슴이 그 사이에 수백 마리로 늘어났다라는 개체수가 건데요. 늘어났나 네. 보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천적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사슴들이 농지나 묘를 파헤치기도 하고 생태계 교란까지 일으키는데 이게 현행법상으로 사슴은 가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수렵을 한다든지 포획해서 반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 자체가 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영광군 이런 지자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근데 있으니까요.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 맞는 네. 부처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소관부처가 그럼 어디냐 예, 이제 예. 이걸 결국 따져봐야 되는데 소관부처를 찾아보니까 이제 환경부와 농식품부로 좁혀집니다. 근데 이제 일단 환경부는 가축 문제라면 이거는 우리가 소관부처가 아니다, 농식품부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농식품부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반대로 이제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슴들은 지금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축이라고 하면 처리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야생동물로 지정을 해야 포획을 할 수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엔 아무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해결이 어렵겠죠. 그런데 뭔가 권익위에서 네. 묘안을 내놨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부처 다 여기 모여 그래서 예.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책 찾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네. 해결의 실마리가 나왔다라는 건데 우선은 이제 환경부에다가 실태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마도에 가서 이 사슴들이 정말 실제로 유해한 야생 동물인지부터 살펴봐라.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생태계를 교란한지 정말 그렇다면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법정 관리 대상 야생 동물로 좀 지정을 해라. 그러면 이제 반출 근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렇겠네요. 거죠. 오. 그래서 이런 근거를 좀 마련해줘라라고 지시를 했고 이런 일이 이제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는 이제 재발 방지 대책도 또 필요할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농식품부에다가 이제 과제를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가축 사육을 하다가 폐업을 하거나 등록을 취소했다. 그럼 이때는 사업자가 반드시 이 가축을 처분해라. 그리고 유기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처분을 의무화하고 유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한 겁니다. 얼마 전에 그 국무회의 때도 부처 간 칸막이 이거 좀 없애고 네. 문제에 있어서는 뭐 이 부처 저 부처 뭐 따지지 말고 문제에만 집중하자 했는데 권익위가 묘안을 냈고 또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근거를 좀 마련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유럽의 마지막 여왕의 퇴위 소식인데 덴마크의 마르그레테 2세 여왕. 이분이 유럽의 마지막 여왕이고 퇴위를 네, 하나요? 그렇습니다. 네,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은 이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이후에 네. 현존하는 군주 중에서 가장 오래 재위한 인물입니다. 그래요? 네, 올해 이제 1월 14일이 딱 여왕직이 5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해요. 근데 네네. 이날 왕위에서 물러났고요. 맏아들인 이제 프레데릭 왕세자한테 새 국왕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새 국왕이 이제 즉위를 했는데 네.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은 이미 지난해 마지막 날에 이제 신년사를 전하면서 깜짝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퇴위하겠다 이렇게 전격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덴마크 역사에서 스스로 퇴위한 국왕이 1146년 에릭 3세 이후에 거의 900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뭐 퇴위를 하고 네. 뭐 대관식을 하거나 하는 거 보면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엄청 화려하게 하고 막 전 세계 맞습니다. 나라에서 생중계도 하고 네. 막 그러잖아요. 덴마크에서도 그랬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간소하게 좀 진행이 됐는데 네.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이 이제 자신의 퇴임 문서에다 직접 서명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앉아있던 자리를 왕세자한테 내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여왕은 이제 궁에서 나와서 시민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이제 왕실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즉위한 프레드릭 10세 같은 경우에는 왕궁 발코니에 서서 이제 국민의 단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약속하는 식으로 이 대관식을 대신했습니다. 예. 마치 그 우리가 뭐 이러저러한 허례허식을 하지 네. 않고 스몰 웨딩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아주 간소하게 문서에 서명하고 자리를 내주고 차를 타고 나가고 네. 잘하겠습니다 선언하고 끝. 네. 일각에서는 이렇게 살아있는 군주가 왕위를 이양하는 문화가 다른 유럽 왕실에도 좀 영향을 줄지 관심사던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아까 이제 덴마크의 경우는 예. 거의 900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범위를 이제 좀 넓혀서 서유럽에서는 이제 살아있는 군주가 이제 뭐 자녀 내지는 이제 동생한테 왕위를 넘겨준 사례가 그래도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전체 왕실 역사를 통틀어서 4명의 국왕이 조기 퇴위했다고 하고요. 영국에서도 혹시 더 크라운이라는 영화 보셨으면 네네네. 이제 좀 내용 아실 텐데 봤습니다. 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버지가 이제 조지 6세인데 이 아버지가 사실 형한테서 이 왕위를 물려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에드워드 8세가 이제 결혼 문제 때문에 이제 왕위를 내가 왕권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넘겨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살아있는 국왕이 이제 왕권을 넘겨준 사례죠. 이 밖에도 이제 스페인, 벨기에에서는 이제 국왕이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부득이하게 물러난 경우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북유럽 왕국들의 경우에는 이런 전례를 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다른 유럽 지역하고 좀 분위기가 다른가요? 아무래도 이제 저 정확한 이유는 이제 좀 생각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서유럽 왕국들에 비해서 북유럽 왕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좀 그래서 이제 국민들 다수도 좀 군주제를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이제 좀 우세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퇴위라든지 조기 퇴위라든지 물러나는 것에 대한 뭐 압박 내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지 않았던 거 그렇겠네요. 아닐까 이런 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좀 이번 이제 마르그레트 2세 여왕의 이제 퇴위가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게 뭐 균열 내지는 변화, 뭐 파괴적 혁신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이 상상력의 한계가 깨졌을 때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전례를 만들어주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왕도 언젠가 물러날 수 있구나, 살아 있는 중에 넘겨줄 수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재위 중인 국왕들도 내가 지금 이제 우리 자식도 이제 이렇게 왕세자고 뭐 이런데도 나이가 연로한데도 내가 안 넘겨주고 있는데 넘겨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이제 군주제 또 폐지론이 지금 영국 같은 경우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데 영국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야, 같은 유럽 안에서도 이렇게 뭐 군주가 왕위를 뭐 물려주거나 이양하거나 아니면 퇴위하는 게 분위기가 다르고 북유럽 또 서유럽 상황이 좀 다르고 또 물러나는 형식이나 내용도 다르고 왕이 있는 나라들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합니다.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뭐 정말 곳곳에 많은 사랑받고 있는데 중국 반환 시점이 곧 결정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슬픈 소식인데요. 주요 매체들이 이제 중국 내 외교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일정이 이달 중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푸공주라는 애칭으로 워낙 많은 이제 한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푸바오지만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푸바오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연 번식을 통해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입니다.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그렇죠. 이 푸바오의 부모는 2016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한국과 중국 우리 좀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 정말 가깝잖아요. 이런 상징의 의미로 선물을 한 판다들이고요. 아이바오와 러바오입니다. 이들 가족 모두가 에버랜드에 지금 살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푸바오의 동생 쌍둥이 자매가 태어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고 또 어떤 분들은 SNS로 실시간 영상 보면서 힐링하시기도 하고 거기 가서 뭐 놀이기구 타고 이런 것보다 푸바오를 보러 간 사람이 훨씬 많고 그리고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서 태어난 우리 판다들도 있는데 왜 중국으로 가야 반환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우리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건이 있었나요? 네. 그런데 이게 푸바오를 포함한 이제 자이언트 판다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근데 이 멸종 위기종은요. 멸종 위기종 보전 협약에 따라서 상업적인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본래 자이언트 판다 서식지인 중국의 소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선물로 줬다고 했잖아요. 줬으면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근데 이게 선물이지만 예. 빌려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물이라고 줬지만 돈도 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돈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 푸바오 가족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언젠가는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특히나 푸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만 4세가 되거든요. 이제 7월이 생일인데 이 자이언트 판다는 만 4세가 되기 전에 반드시 본래 서식지인 중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판다는 만 4세부터 이제 성체가 돼서 짝짓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멸종위기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개체수를 계속 늘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짝짓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 4세가 되기 전에 어쨌든 중국에 가야 한다. 그래서 이 개체수 보존 차원에서 일단은 생일이 되기 7월 전에 그러니까 생일 맞기 전에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에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조만간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니 선물이지만 멸종 위기종 보전 협약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고 네. 다른 이 자이언트 판다도 마찬가지고 될 거고 사실 관람객들 뭐 일반인 분들 중에서 좋아하시는 분도 아쉽겠지만은 함께 이제 동고동락했던 그 사육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마음이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 기왕 선물 준 거 조금 더 연장해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꼭 가야 하니 푸바오 싶습니다. 1918님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가 전해주는 뉴스는 이상하게도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왜 이상하게든요? 푸바오는 안 보내면 안 되나요? 유유 하시고요. 2508님 뉴스레터 K 퇴근길에만 조금씩 듣다가 5시부터 쭉 들은 건 처음인데 와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시네요. 시사 교양 공부는 앞으로 뉴스레터 K입니다. 이분 오늘 또 유력한 치킨 쿠폰 대상자신 것 같습니다. 자 파파뉴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과학과 기술의 눈으로 미래를 읽는 쪽지 붙여봅니다. 포스트잇 IT의 잇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 얘기군요. 사실 뭐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제 주변도 그렇고요. 당근이세요? 이 질문의 뜻. 뭐 잘 알고 계시 청취자 여러분들 중고 물품 거래할 때 상대를 좀 찾는 말인데 이렇게 어색하게 다가가서 혹시 당근이세요? 이렇게 식으로 하면은 지하철 입구에서 흔히 많이 그러죠. 맞아요.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데 이처럼 우리 일상으로 정말 가깝게 들어왔어요. 뭐 일반 제품 사러 뭐 마트 가고 이런 것도 뭐 하지만은 우선 당근으로 좀 알아보고 가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네. 하지만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도 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교수님 중고거래 서비스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얼마나 뭐 늘고 있는지 이 부분 먼저 좀 살펴볼게요. 네, 그 중고거래가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게 2003년인데 2003년. 네이버 그 카페를 통해서 중고나라라는 게 나왔고요. 그 뒤에 이제 새로 출시된 이제 브랜드들이 몇 개 있는데 가장 많이 이제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당근이고 그다음에 뭐 번개장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근 같은 경우에 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그 누적된 가입자 수가 3,600만 명. 3,600만 명이요? 네. 그 중에서 1년에 이제 휴면 계정이 아니고 진짜 거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900만 명. 1,900만 명. 거의 2천만 명. 그렇죠. 예. 당근 하나만 1년에 거래되는 그 건수가 1억 7천만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되는 건을 사람이 일일이 보면서 어떤 걸 모니터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중고거래도 하지만은 가끔 저는 약간 눈팅족이긴 한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어떤 커뮤니티도 만들어서 뭐 어떤 활동 같이 하실래요?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와서 정말 드릴 하는 게 힘든데요. 뭐 드릴 뭐 해주실 분 이런 것도 찾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도 하고 있는 것 최근에 같습니다. 당근에서 이게 동네 생활이라는 게 이제 생겨서 맞아요. 그 지역끼리 원래 당근이 당신의 근처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근처에 있는 사람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역 커뮤니티들이 생기고 또 일부 이제 아까 번개장터 같은 경우는 중고 명품
거래하는데 이제 특화돼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같이 겸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특화된 형태로 많이 찾아갑니다. 또 명품은 또 따로 이렇게 특화가 돼 있는 데가 네네. 있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아니야 꼭 그렇진 않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고 거래할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할 점이 크게만 짚어도 3가지나 된다고 해요. 네, 어떤 크게 것들이죠?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거래하면 안 되는 품목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거래할 경우에 적발이 되면 처벌이 됩니다. 그런 게 있다고요? 네, 그래서 거래 금지 위반 행위가 있고 본인들이 이제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국정조사나 이런 데서 이 당근이 한번 제 청문회 비슷한데 불려 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데 그 이후는 조금 강화가 됐었는데 그 전까지는 각자 알아서 이걸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중고거래 아마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중고거래 사기입니다. 사기 그거 맞죠. 네, 중고거래 사기도 많고 마지막이 나도 모르게 중고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프라이버시 정보가 나갑니다. 사생활 정보, 개인 정보들이 바깥으로 유출이 되는 거죠. 이 3가지는 어느 것 하나 뭐 소홀히 할 수 없이 다 중요한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한번 꼭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뭐 아니 집에 예를 들면 뭐 이거 우리가 안 먹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뭐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유통기한도 많이 남아 있고 당근에 올리지 뭐 해서 했다가 모릅니다만 혹시나 이거 안 되는 건데 됐을 때 선의로 했지만 처벌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거래를 아까 금지하는 품목들, 거래하면 안 되는 품목들 대략 이게 뭐가 있나 궁금해요. 많이 오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거가 거래 금지인지 이제 첫 번째가 집에 남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가 판촉용으로 받은 화장품 샘플 새거. 뜯지 않은 새거 샘플. 이건 세모. 네. 세 번째가 그 아직 개봉하지 않은 그 아동용 콧물 흡입기.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네 번째가 선물 받은 종합 비타민인데 개봉하지 않은 거. 그거 되겠죠. 네. 그다음에 5번째가 최근에 이제 라섹 수술을 했더니 안경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자기의 그 도수 안경에 도수를 이렇게 써서 도수 안경이랑 컨택트 렌즈 남은 거를 이렇게 내다 파는 건 또 어떨까요? 또 가능. 저는 아까 5가지 중에서 어떤 게 금지 대상일까요? 아까 저는 샘플? 샘플 화장품 샘플 비매품이라서 팔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네, 5가지가 다 판매 금지입니다. 이거 다 안 된다고요? 네, 그 쓰레기 종량제도 안 된다고요? 쓰레기 종량제도 안 됩니다. 어머, 전혀 몰랐는데요. 네, 그래서 한국 소비자원에서 한번 이렇게 중고 사이트를 쭉 뒤져서 거래 금지 품목인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거의 뭐 한번 조사하는데 5천 건 이상이 이제 발견이 됐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이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아까 비타민이라든지 뭐 루테인, 뭐 유산균 이런 것들은 남으니까 그리고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그냥 내다 팔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뭐 유산균을 판다든지 그렇게 하면 처벌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화장품인데 샘플은 그렇고 또 새 거를 샀는데 이게 새 거 안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덜어서 팔 수가 있거든요. 알맹이로 돼 있거나 그렇죠. 소분해서 판다고 그러죠.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네, 그런 것도 불법이고 그리고 이제 약사법에 의해서 또 불법인 경우가 되게 이제 파스, 뭐 소화제, 뭐 철분제 이런 것들도 역시 의약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종량제 봉투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쉽게 생각하는 게 반려동물의 의약품 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요? 네, 반려동물의 의약품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의료기기나 이제 시력 교정용 제품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금하고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 제재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홍삼이랄지 뭐 비타민이랄지 이런 건강기능식품들 이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오늘 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의 어떤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했다고 지금 이게 언뜻 봤을 때 이게 왜 중고 거래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법하고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정도는 허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조금 이제 완화하는 추세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개인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포도 즙이라든지 뭐 이런 걸 내서 판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제 수제청을 만든다 이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개인이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으니까 사가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원래 안 되기 때문에 어느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조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아니 근데 와 상상도 못했던 물품들이 거래가 안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거 파실 때 잘 보고 팔아야겠습니다. 5988님 의외로 중고 거래가 안 되는 금지 품목이 많네요. 생활 꿀 정보로 기억하고 주의해야겠어요. 참고로 우리 남편은 중고 거래로 구입한 자전거로 작년 4월에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종주했답니다. 이게 아주 튼튼한 제품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주의할 점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사기. 이거 뭐 중고 사기 기승이다. 뭐 열어봤더니 벽돌이다. 휴대폰인 줄 알았더니 뭐 이런 것들도 많고. 네, 방금 말씀하셨던 건 이제 허위 매물이죠. 허위 매물, 그러니까 원래 말했던 물건하고 다른 거. 그러니까 되게 케이스에 들어있는 경우 향수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그만 향수인데 와서 보니까 물이 들어있다거나.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뚜껑을 따볼 수가 없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되게 우편 배달하는 경우 특히 그렇고 또 짝퉁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 건수가 많아요. 이게 2022년도 조사한 게 있는데 8만 건 넘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중고 거래로 사기가 한 200건씩 일어납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피해만 해도 거의 900억 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피해 당사자 이게 평균 내면은 중고 거래한 사람들 중에서 약 24%가 이 소위 말해서 중고 거래에 대한 사기를 체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보통 4명 중 한 사람이 이제 이런 어두운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한 번만 이렇게 없애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결제 수수료도 넣어야 되니까 다시 입금해 주세요. 그래서 입금 2번 입금하고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혹시 없으시죠? 저는 없습니다. 저도 아직은 없는데 또 하나가 페이 관련한 내용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각각 결제 시스템을 개발한 게 오히려 어떤 이런 말씀하신 사기들 이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어떻게 사기가 또 이루어질 수 있지? 참 궁금합니다. 이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까 당근이라든지 그 번개라든지 이런 데 별도의 자기들 자체 페이가 있어요. 페이가 있어서 쓰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주로 이제 네이버를 많이 쓰시니까 네이버 페이처럼 그러니까 물건을 사게 되면 물건이 왔을 때 내가 물건을 받았습니다라고 확인을 해줘야만 돈이 이제 이체가 되는 보통 그걸 이제 안심페이라고 하거든요. 그 에스크로우 제도로 가는데 뭐 네이버 같은 데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낸 사람이 물건을 받아야만 중개한 사람이 돈을 넘겨주는 제도인데 이거하고 이제 당근페이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안심거래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 간편 송금 서비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 이제 물건 뭐 택배로 보냈습니다. 내지는 이제 지금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듣고 그럼 돈 보낼 거해서 돈을 보내고 났는데 그냥 먹고 도망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돈은 직접 그 사람한테 들어가 버렸고 그 사람을 이제 물론 찾으려고 하면은 이제 경찰서에 신고해서 뭐 사건이 복잡해지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그냥 그렇게 찾는 것보다 그냥 잊어버리는 게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렇게 먹튀 형태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그 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이요? 네, 상품권 10만 원짜리인데 보통 한 8만 원씩 해드립니다. 5장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 40만 원 정도를 송금하죠. 그러면 이제 바로 뭐 당근페이 같은 거로 송금을 해서 직접 계좌에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물건이 온다면 사실 송금이 돼야 되는데 물건은 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돈은 날아가고 그런 경우가 종종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번개페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안심 지불 제도가 되어 있어서 되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건을 이렇게 보고 나서 이게 전자제품인데 내가 지금 구매한다고 했지만 돌아가는지 집에 가서 써보고 내가 이렇게 확인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가면서 구매 취소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물건은 사라지고 돈은 없어지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항상 이제 안심페이도 안심할 게 아니고 확실하게 그 사람이 구매 확정을 해줄 때만 이제 물건을 그래서 보통 직접 거래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직접 거래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엄격한 그 문구도 많더라고요. 쿨거래입니다. 뭐 내고 없습니다. 반품 안 됩니다. 무조건 결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 사생활 피해라고 하던데 이게 중고 거래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나요? 사실은 중고 물건은 본인이 오랫동안 썼던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고 물건을 가만히 보면 그 물건의 주인의 프라이버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옷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의 체형이 어떤지, 사이즈가 어떤지, 신발이라고 하면 발의 크기가 어떤지, 그다음에 아이들 물건을 내놨으면 아이들이 몇 살쯤 된 아이들이 있을 건지 그런 게 있고요.
되게 이제 사진을 찍으라고 그러면은 이제 물건을 보통 옷을 입어서 집안에서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안에서 찍으면 뒤에 배경이 다 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략 이제 되게 어떤 지역을 정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어느 구 안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 살 거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특히 이제 전화번호도 사실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게 전화번호 노출되는 건 좀 심각한 경우가 되게 이제 40대 전후 같은 경우는 카카오 스토리라는 걸 많이 했어요.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이렇게 SNS처럼 자기 일상의 사진들을 많이 올리시는데 전화번호를 넣으면 카톡이 뜨고 카톡이 뜨면 카카오 스토리가 뜹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전화번호를 이제 노출이 되면 그냥 모든 사생활 정보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다 나가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보통 반택배라는 게 있는데 반택배요. 네, 물건을 보낼 때 이제 편의점을 통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물건 보낸 사람이 편의점에다가 이렇게 보내면서 송장을 이렇게 찍어서 보냅니다. 물건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송장을 보고 보통 이제 돈을 지불하고 나머지 택배의 반값을 내고 찾아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송장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보내면 휴대폰 번호에 이제 그 앞에 010 빼고 뒤에 4개든지 앞에 4개가 별표가 표시가 돼요. 그렇게 돼서 이제 앞에 번호가 별표가 표시가 돼서 이렇게 상대편한테 가는데 막상 오는 그 박스에 보면 이제 보통 택배사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보낸 사람의 그 전화번호가 다른 데가 별표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2개를 딱 겹쳐 놓으면 전화번호가 뜨죠. 네, 실제로 이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감추는 위치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오히려 2번을 통해서 확실히 이 전화번호가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중고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거를 데이터 복구하면은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다 살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맞습니다. 중고거래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휴대폰 거래도 많이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현대자동차처럼 삼성전자도 이제 중고거래폰을 인증해서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배민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이제 아마 조만간 거래를 시작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 쓰던 중고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 이제 연락처, 뭐 다 메시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일단 지우는 게 좋은데 물론 이제 마음 먹고 지운 것도 복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최소한 초기화 시키고 그렇게 해서 보내줘요. 이제 파는 게 맞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에 대비해서 최근에 그 변재일 의원이 단말기 유통법을 이렇게 개정하는 안을 하나 발의했어요. 법안을. 그 법안에 보면은 이제 이 중고 거래하는 그 단말기 유통 거래하는 업체에서 반드시 이 메모리를 다 삭제하고 주는 것을 의무로 한다. 그래서 이제 거래하는 사람의 책임으로 돌렸던 법안입니다. 약이 이제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발의된 상태고요.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중고 단말기를 거래하는 데에서 이제 그런 서비스까지 다 해줘야만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용자들이 잘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는 이용자한테 더 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도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있으시면 청취자분들께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아까 이제 사진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끔씩 이렇습니다. 이제 물건을 사면 이거 정품입니다. 구매했던 영수증이 있습니다. 내지는 뭐 개런티 이런 티켓을 보여주는데 뭐 택 같은 거. 그렇죠. 그걸 같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거기 보면은 구매에 관한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언제 뭐 카드 결제 뭐 그렇죠. 이런 거요? 그런 것도 있고 며칠 날 구입했고 뭐 개인 정보도 있어서 몇 개 가진다고 해도 정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들은 사진에 올리시면 안 된다. 글씨 자기 필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되게 유추해서 글씨를 가지고 그 사람의 사생활을 많이 뽑아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물건이 아니라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관심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스토킹이죠. 전화번호를 알게 되면 중고거래 때문에 만났는데 이제 그 전화번호를 알게 되고 집을 알게 되면 집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계속 걸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건이 생긴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전화번호를 모르는 사람한테 노출하지 않도록 하고 자기 주소지를 노출하지 않도록 해서 구매 영수증 아까처럼 뭐 개런티 카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는 가끔씩 이제 집에서 찍는 것을 보통 이제 본인 입어보고 찍는 사진은 보통 착샷이라고 그래요. 직찰 직접 찍는다고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거 그렇죠. 의도긴 한데 한번 본인이 직접 입은 거 찍어주세요.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절대 그러고 해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되게 그 물건에 관한 이제 원래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에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올려주시는 게 이제 가장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고거래는 아무래도 개인의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마음만 먹으면 어떤 정보가 결합해서 새로운 그 프라이버시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데 이용되면 너무나 나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잘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바로 속아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자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7243님 날마다 퇴근길에 열심히 듣고 있어요. 보육교사인데요. 아이들과 하루하루 보내고 있거든요.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4647님 뉴스레터 K 엊그제부터 청취한 새싹입니다. 전에는 타 방송사 방송 들었는데 이 방송 들어보니 시원시원하고 아주 유익하네요. 시원하게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치킨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뉴스레터 K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